한국의 명작 단편 12번째 이청준의 선악동 나그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세계 한국 단편 명작 이 강좌 12번째 시간 이청준 선생의 선악동 나그네입니다. 이청준 선생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 눈길을 강의하면서 자세히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그 이청준 선생의 작가 연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청준 선생은 1939년 전라도 장흥군, 전라남도죠. 네. 출생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아마 광주 서중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죠. 그때 광주 제1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서중이었죠. 그리고 65년에 사상계의 단편 퇴원으로 이 신문학상을 수상해서 이 등단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동문과, 그 다음에 68년에 병신과 머저리로 동인문학상을 수상하는데, 이 병신과 머저리는 앞으로 이 강좌에서 논의할 네. 남아있는 너댓 편의 소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청준의 인상 깊은 소설 중편이죠. 소문의 벽이 72년에 출간되고, 이청준 장편의 대표작 당신들의 천국이 76년에, 그리고 잔인한 도시로 이것도 중편입니다. 이상문학상을 수상합니다. 1985년 벌레 이야기, 여기서 벌레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얘기하는데, 이 소설은 나중에 이창동 감독에 의해서 밀양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죠. 네. 내가 너를 용서 안 했는데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말을 먼저 할 수 있느냐, 아마 이런 그 대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도 소리를 제재로 한 연작소설 서편제에서부터 선악동 나그네 소리의 빛이 출간되고요. 2008년 7월 31일에 작고하셨습니다. 이청준이 1979년 개간지 문학과 지성 여름호에 발표한 단편소설이 선악동 나그네인데요. 우리가 그 문학기행 때 들렀던 전라남도 장흥 근처의 어느 해안가 마을, 여기가 선악동입니다. 이 선악동, 이 설악이라는 것은 신선선자에 새 학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선악동을 배경으로 해서 소리꾼 아버지와 눈먼 딸, 그리고 이복 남매인 오라비에 기구한 운명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소리 하나에 신명을 바치며 떠돌이로 일생을 살아온 아버지,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딸, 그리고 그들을 버리고 떠났으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계속 누이를 찾아 헤매는 오라비 등은 모두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자신의 한을 치열한 예술 혼으로 승화시켜 결국에는 자연의 일부로 동화되어가는 경지를 그리고 있는데요. 좋게 해석할 때 이 소설은 진정한 예술 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말하는 소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구성은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수수께끼를 풀어가듯이 사태의 진상에 접근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호기심과 흥미를 돋우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편제, 소리의 빛에 이어 발표된 이 남도 사람 연작 중 한 편인데요. 현실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예술가들의 한어린 삶의 모습과 그 한을 풀어가는 모습을 형상화하면서 전통적인 삶과 정서의 세계를 잘 표현한 수작입니다.
제가 예술가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일단 그 아버지와 딸은 뭐 소리꾼이니까 예술가죠. 음악가죠. 성악가입니다. 그리고 오라비. 네. 오라비는 바로 이 전학동락원에서 손님할 때 손으로 고침되는 오라비는 고수입니다. 고수. 네. 예로부터 이명창 일고수란 말이 있었어요. 명창 둘 나올 때 고수 하나 나온다. 그만큼 고수도 상당히 높은 경지의 음악가, 연주가라는 것은 틀림없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악동 나그네의 줄거리, 이 소설은 좀 어렵고 복잡하고 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줄거리를 좀 상세하게 풀어서 우리 기경화 선생님이 좀 낭독하시면서 논의를 하고 소설의 지문은 좀 간단하게 들여다보는 정도의 한 4, 50분 짧은 강의로 마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선악동 나그네의 줄거리를 우리 김경화 선생님께서 좀 읽겠습니다. 네. 선악동 나그네. 남도 땅 장흥 회진에서 버스를 내린 사내는 선악동 쪽으로 급히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사내는 해가 지기 전 선악동을 보겠다는 일념뿐이다. 선악동과 선악동을 감싸 안고 뻗어내린 물 건너 산자락을 그 선악동 산자락을 거울처럼 비춰 올릴 선악동 포구의 만조를 놓치지 말아야 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산자락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포구에 물이 흘러가지고 포구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관음봉이라는 봉우리죠. 그리고 이제 선악동 포구인데 아마 이제 관음봉의 그림자가 여기에서 이 학의 선악의 모습으로 이렇게 투영된다는 이런 것을 이제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산에는 갈수록 발길을 서둘러댔다. 산길이 제법 높아 그런지 저녁에는 회진 쪽에서보다는 아직 한 뼘 길이나 남아 있었다. 이제 마지막 산모롱이를 하나 올라서고 나면 거기서 다시 오른쪽으로 길게 뻗어 들어간 선악동 포구의 긴 물길이 눈앞을 시원히 막아설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보게 될 것이었다. 장삼 자락을 길게 벌려 선악동을 쌓아는 도승 형국의 관음봉과 만조에 실려 완연히 모습 지어오를 그 신비스런 선악의 자태를 또 재수가 좋으면 그는 어쩌면 듣게 될 것이었다. 그 도승의 품속 어디선가로부터 둥둥둥둥 포구를 울리며 물을 건너오는 산령의 북소리를. 자, 일단 이 관음봉의 이 봉우리가 물에 비치는 것까지는 이 실제 자연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그림자의 형태를 신비스러운 선악이라고 보게 되는 것은 이건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 느낌입니다. 네. 그런데 둥둥둥둥 포구를 울리며 물을 건너는 산령의 북소리입니다. 이건 더욱 비현실적이죠. 네. 지금 이런 걸 기대하면서 사내가 발길을 서두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너무도 의외였다. 비상학의 모습은 자취를 찾을 수가 없었다. 포구에 물이 없으니 선악은 처음부터 날아오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선악동에는 예부터 기이한 이야기가 전해져 왔다. 포구 안쪽에 자리 잡은 선악동 뒷산의 자태가 영락없는 법승의 자태를 닮았을 뿐더러 밀물이 차오르면 어디선가부터 북이 울려대는 듯한 신기한 소리가 물 건너 돌고개 일대까지 들려오곤 한다는 것이었다. 포구에 물이 차오르면 관음봉은 한 마리 학으로 물 위를 떠돌았다. 선악동은 그 날아오르는 학의 품 안에 안겨진 마을인 셈이었다. 동네 이름이 선악동이라 불리게 된 연유였다. 자, 이러한 이적, 이러한 기적적인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소리꾼의 이 소리가 진행될 때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감상하는 사람들의 눈과 귀에 나타나는 이적, 신비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런 연유로 관음봉의 명당은 더욱 굳게 믿어지고 있었다. 명당을 얻기 위해 관음봉 일대에 묻힌 유골은 헤아려 낼 수도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 폭우에 물길이 막혀 버리고 있었다. 관음봉의 그림자가 내려 비칠 곳이 없었다. 폭우의 물이 말라버림으로 하여 이제는 더 이상 그 관음봉이 한 마리 선악으로 물 위를 날아오를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자, 일단 관음봉에 명당이 나오는데 이 명당이라는 말은 뭐 집터를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 묘지와 네. 또 많이 관련되죠. 그런데 이제 관음봉 일대에 묻힌 유골 얘기가 먼저 이렇게 깔려요. 이런 건 복선입니다. 네. 나중에 이제 이 소설의 끝을 장식하는 이 사건이 바로 이 관음봉 일대의 유골을 묻는 일, 이것과 관련된다는 것을 이제 미리 복선으로 알려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젠 날이 너무 어두워지고 있었다.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어갈 수밖에 없었다. 저녁 무렵 사내는 하룻밤 묵어갈 심사로 주막으로 들어섰다. 사내의 인기척 소리에 어두운 부엌 쪽에서 이내 한 중년 연배의 안악이 치맛자락에 물 묻은 손을 훔치며 나타났다. 사내는 술을 주문하고 안악과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사내와 안악 사이에 오간 몇 마디가 뜻밖의 인물을 불러내고 있었다. 덜컹하고 안방 문이 열리며 느닷없는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말꼬리를 잇고 나서는 품이 여태까지 문 뒤에서 바깥 얘기를 귀담아 들어오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주인 사내쯤 되는 것 같았다. 그는 어느새 등불까지 켜들고 인사말도 없이 불쑥 소내게로 다가왔다. 그러고는 다시 심상찮은 소리를 덧붙여 오는 것이었다. 주인 사내는 시치밀 떼는 듯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한 여자가 이 고을을 찾아들고 나서부터 죽었던 학이 다시 날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지금 여기 호칭이 이 사내가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또 주인 사내가 나와요. 네, 아마 그 작가가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나머지 이렇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호칭이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나온 사내는 손입니다. 손. 그리고 이 주인 사내는 그냥 주인이라고 호칭을 아예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읽어야 돼요. 이 소설도 사람 좀 헛갈리게 해요. 상세하게 안 읽으면. 그러니까 이 손이 지금 선악동을 방문한 사람이고, 이 주인은 처음에 이제 주막에 들러가가지고 그 안악을 만났다가 그 안악과의 대화를 엿들은 이 주인 사례, 주인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관계가 미리 좀 알고 들으는 게 좋습니다. 바로 이 손이 오랍입니다. 아까 고수를 잡았던, 북채를 잡았던 고수.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또 누가 나오냐면 한 여자가 나오잖아요. 이 한 여자가 눈먼 소리꾼, 바로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손은 이 한 여자의 소식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보았던 그 기적적인 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이 마을을 찾아온 사람이고, 이 주인은, 주막집 주인은 이 손이 언젠가는 한번 찾아오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자기 마누라가 이렇게 불쑥 찾아온 손하고 나누는 대화를 들으니까 저 사람이 바로 이 여자 소리꾼의 오빠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여기에 껴들어서 네. 두 사람이 대화를 하니까 당연히 이 대화는 한 여자와 그 아버지의 이야기겠죠. 네, 그리고 당연히 이 이야기는 주인이 손에게 들려주고, 손을 궁금하게 만들고, 손을 궁금하게 만드는 것은 독자를 또 궁금하게 만들어서 하나씩 풀어나가게 하는 이러한 수법으로 만들어진 소설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사내는 선악동을 찾은 것이 허사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주인은 한동안 망설이는 듯하다가 밤이 깊어지자 술상을 봐놓은 후 기다렸다는 듯 얘기를 꺼냈다.
30년 전 소리꾼 부녀가 선악동을 찾아와 소리를 한 연고와 어느 날 부녀가 떠나더니 딸이 나이가 들어 다시 찾아왔다는 것이었다. 여자는 옛날의 아비 대신 웬 초로의 남정 한 사람과 함께 주막을 찾아왔다. 자, 그러니까 이 30년 전에 소리꾼 부녀가 이 선악동을 찾아와가지고 이 소리를 하거든요. 네. 그런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소리를 감상하려고 몰려들어요. 그리고 이 소리가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관음봉의 그 그림자가 선악이 되어가지고 선악동 포구를 열고 포구를 장식하고 또한 둥둥둥둥 이 소리가 들리는 이제 기적이 행해지는데 30년 전에 소리꾼 부녀는 그 아버지와 딸이죠. 네. 그 아버지는 이 소리를 딸에게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녀가 떠난 다음에 딸이 나이가 들어서 다시 찾아왔으니까 이것은 지금도 그렇게 오래전의 일은 아니죠. 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웬 초로의 남정한 사람과 함께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비 초로의 대신. 남정한 사람과 함께 주막을 찾아왔는데 뭐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딸이 아버지의 유고를 가지고 이 선악동의 명당 자리를 찾아가지고 묻으러 왔어요. 이건 안매장이에요. 정식 허가를 받고 이렇게 매장하는 건 아닌데, 근데 여자 혼자서 어떻게 땅을 파고 묻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꾼을 데려온 겁니다. 이건 일꾼입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봅시다. 그때 그 초로의 남정은 여자의 소리 장단통 하나와 나무 괴짝 하나를 등에 지고 왔는데 그 나무 괴짝은 여자의 옛날 아비의 유고를 모신 관구였다. 여자는 옛날 소리를 하고 떠돌다가 보성고을 어디선가 숨이 거쳐 묻힌 아비의 유고를 20여 년 만에 다시 선악동으로 수습해 온 것이었다. 그것은 물론 이 선악동 산하에 당신의 유고를 묻어드리기 위해서였는데 그게 당신의 유언인 듯 싶었고 여자로서도 그게 오랜 소망이 되어 왔다는 것이었다. 여기 지명이 나오죠. 이제 보성, 아까 장흥도 나왔었죠. 네. 그리고 이제 해남. 이건 이 호남지방 전라도의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편제가 있고 동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나 이 동쪽은 좀 굵고 우렁찬 남성적인 소리고, 이 서쪽 서편제는 아주 여리면서도 아주 이 감칠맛이 있고 약간 애상적이고 슬픈 이러한 소리, 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편제라는 그 제목이 따로 붙기도 했고, 이것이 훨씬 더 유명하죠. 이 소설이 연작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소리의 빛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자가 소리를 하고 초로의 남정이 장단을 잡았다. 나이든 여자의 도도한 목청은 차츰 선악동 사람들을 주막까지 건너오게 하였고 그 소리는 날이 갈수록 다시 듣는 사람의 애간장을 끌어오르게 하였다. 지금 여자는 옛날 아버지하고 하던 소리를 같이 데려온 남자와 함께 하잖아요. 네. 이 남자는 아까 일꾼이라고는 했지만 이 고수 노릇을 또 해요. 네. 이제 오빠가 어디로 도망가 버렸으니까 지금 여자가 이 선악동에서 다시 소리를 하는 이유는 이건 자기 아버지의 유고를 몰래 묻는 것을 이 마을 주민들이 좀 모른 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마을 주민들에게 좀 좋은 인상을 줘가지고 내가 몰래 이 유고를 묻고 가도 그들이 간섭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지금 의도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네. 여자의 소리가 한 며칠 그렇게 계속되어 나가자 선악동 사람들에게 이상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선악동 사람들 중에 누구도 아직 여자의 아비에게 땅을 내주려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여자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녀의 아비가 언젠가는 그곳에 땅을 얻어 묻히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게 지극히도 당연한 일처럼 생각했다. 이 소리꾼 여자의 의도가 관철되고 있죠. 네. 그 다음 봅시다. 여자는 날마다 밀물대를 잡아서 소리를 하였다. 그 소리는 언제나 이 선악동을 옛날의 포구 마을로 변하게 하였고 그 포구에 다시 선악이 유유히 날아오르게 하였다. 그녀는 다만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여자는 유난히 힘을 들여 소리를 하였다. 그리고 자정이 넘어서야 여자는 간신히 소리를 그쳤고 선악동 사람들도 들판을 건너갔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자리를 찾아 들판을 건너간 다음 여자가 마침내 주막을 나섰다. 마을 사람들을 소리로 이제 한껏 감동시키고 네. 이 마지막 날, 이날 이제 작전하는 날입니다. 안매장. 이날 디데이예요. 그러니까 자정쯤 넘어서 마을 사람들이 감동한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드디어 이제 주막을 나서가지고 아비의 유고를 묻는 작업을 심야에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초로의 남정에게 아비의 유고를 지워 밤길을 앞세우고서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여자는 그만 다시는 주막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어디엔가 아비의 유고를 암장하고 그 길로 선악동을 떠나가 버린 것이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사내는 그 여인의 행방에 관심을 자, 쏟고 여기 사내는 손입니다. 네. 이 사내로 자꾸 후칭대 해가지고 헛갈리니까 오빠 손이에요. 네. 네. 이야기를 다 들은 소는 그 여인의 행방에 관심을 쏟고는 주막집 주인의 이야기를 재촉하는 과정에 자신이 바로 그 여인의 의붓 오빠라고 실토를 한다. 이런 고백을 들은 주막집 사내는 그 노인의 무덤 위치를 가리키며 의붓 아버지에 대한 한을 풀어버리라고 권유하지만 사내는 노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운명이라면서 또다시 떠돌이의 길을 떠난다. 이튿날 아침 소는 조반상을 물리자 곧 길을 나설 채비를 하였다. 주인은 손의 발길을 뒤따르고 있었다. 손도 굳이 주인의 그 은근한 배운길을 막지 않았다. 주인이 다시 눈을 들어 보았을 때 손의 모습이 사라지고 푸르름만 무심히 비껴 흐르고 있는 고갯마루 위로 언제부턴지 모르게 백학 한 마리가 날개를 펴고 솟아올라 빈 하늘을 하염없이 떠돌고 있었다. 자, 이 줄거리는 한국현대문학대사전 그 권영민 교수가 작성한 글인데요. 이것을 갖다 사용했다는 점을 이 시간에 밝힙니다. 네. 자, 그럼 이 소설의 실제 지문을 한번 감상하겠는데요. 줄거리 소개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소설의 첫 장면과 끝장면 네. 부분을 우리 김정환 선생님이 낭독을 하시겠습니다. 네, 연이어서 그냥 첫 장면과 끝 장면을 읽겠습니다. 남도 땅 장흥에서도 버스는 다시 비좁은 해안 도로를 1시간 남짓 달린 끝에 늦가을 해가 설핏해진 저녁 무렵이 다 되어서야 종점지인 회진으로 들어섰다. 차가 정류소에 멎어서자 막판까지 넓은 차칸을 지키고 있던 7, 8병 손님이 서둘러 자리를 일어섰다. 젊은 운전기사 녀석은 그새 운전석 옆 비상구로 차를 빠져나가 머리와 옷자락에 뒤집어 쓴 흙먼지를 길가에서 훌훌 털어내고 있었다. 사내는 맨 마지막으로 차를 내려섰다. 차를 내린 다른 손님들은 방금 완도 연락을 대기하고 있는 여객선의 백고동 소리에 발걸음들이 갑자기 바빠지고 있었다. 사내는 발길을 서두르지 않았다. 네, 상당히 이렇게 은근히 네. 읽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내는 좀 재미난 그 첫 장면인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이 선악동 마을을 찾아오는 이 손의 네. 모습을 담은 첫 장면이고 맨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이미 줄거리에서 소개를 받았듯이 그 주막집 주인으로부터 모든 얘기를 알고 저간의 네. 사정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아비의 요구를 성공적으로 이제 묻었다는 말도 듣게 된 이 손이, 즉 오빠가 이 선악동을 떠나는 장면,
상당히 인상 깊은 그리고 뭔가 여운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네. 사내가 고개를 넘어간 것은 저녁 나절 해도 거의 다 기울어들 때쯤 해서였다. 손이 고개를 넘기를 기다리며 저녁 나절 내내 사립 손질을 하고 있던 주인 사내가 어느 순간 아직도 작자의 모습이 그대로려니 싶은 생각으로 고개 쪽을 바라보니 그가 문득 모습을 거두고 없었던 것이다. 손의 모습이 사라진 빈 고갯마루 위론 푸른 하늘만 무심히 비껴 흐르고 있었다. 네. 그러자 사내는 문득 가슴이 저리도록 허망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그는 고개 위에 손의 모습을 남기고 있는 동안 하루 종일 그 고개 쪽으로부터 어떤 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고 있었던 것만 같았다. 그것은 옛날에 들은 그 여인의 노랫가락 소리 같기도 하였고 어쩌면 산의 그 자가 한나절 내내 그렇게 목청을 뽑아내리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 고개 위에 사내의 모습이 사라져 버리자 그의 귓가에서도 이제 소리가 문득 그쳐버린 것이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그가 정말로 하루 종일 그 소리를 듣고 있었는지 어쨌는지 분명한 분간을 해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굳이 그런 건 따지려 하지 않았다. 정말로 소리를 들었든지 말았든지 그런 건 굳이 상관을 하기도 싫었고 또 상관을 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 그리고 사내는 그때 그런 몽롱한 심기 속에서 또 한 가지 기이한 광경을 보았다. 사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보았을 때 길손의 모습이 사라지고 푸르름만 무심히 비껴 흐르고 있는 고갯마루 위로는 언제부턴가 백학 한 마리가 문득 날개를 펴고 솟아올라 빈 하늘을 하염없이 떠돌고 있었던 것이다. 자, 여기서 빈 하늘을 떠돌고 있는 한 마리의 백학은 네. 이 소리꾼 여인을 암시하고 상징하는 그런 그 자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 소설 선악동락을 그리고 서편제. 서편제는 소설이기도 하고 서편제가 좀 더 길어요. 영화화 되기도 했죠. 네. 소설과 영화는 많이 다릅니다. 그 임권택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뭐 영화로는 엄청 히트를 했죠. 그 당시로서는 그 동원하기 어려운 기록인 100만 명의 관객 흥행 기록을 세웠고 6개 대종상 부분을 휩쓸었죠. 혹시 우리 그 영화 그 포스터 같은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네. 그리고 특히 이 영화는 그 오정혜라는 이 소리꾼 스타를 낳았죠. 네. 오정혜. 네. 지금 그야말로 나가고 이 있습니다. 충무로의 새 별이 지금 영화 선악동 나그네 서편제의 포스터와 이 오정혜 가수 또는 소리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촬영. 그 당시 우리나라 촬영 감독 중에서 옛날에 보통 이제 촬영자가 평범하면 그냥 촬영하는데 워낙 실력이 좋으니까 감독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촬영 감독 정일성. 이분 촬영 잘합니다. 예전에 그 김성동의 만다라라는 불교 소설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 정일성 선생이 했죠. 그러면서 특히 이 한국 영화사상 가장 아름다운 장면과 음악, 이 음악은 또 김수철이라는 그 가수 알죠? 네. 작곡가. 그래서 이 한국 영화의 수준을 이제 한 단계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소리와 이 청각적인 소리와 시각적인 한국의 자연을 잘 어우러지게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했는데 언제나 이 대중들의 평가 또는 평론가들의 평가와 더 진지하고 깊이를 가지고 있는 작가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정준 선생은 이 영화를 보고 형편없이 만들어진 영화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소설을 영화화해도 되겠느냐고 해서 이정도 선생은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하시오라고 했는데 지멋대로 영화를 만들어 놓고 영화가 그렇게 엄청 히트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되는 돈, 뭐 500만 원인가 뭐 놓고 가길래 그냥 닫았다 뭐 이런 그 회고가 있어요. 여러분 정지용의 그 향수라는 노래가 있죠. 네. 그 이동원이라는 가수와 그 테너 박 누구더라? 이름이 안 떠오르는데 어쨌든 그 듀엣으로 부른 그것도 엄청나게 레코드가 많이 팔렸죠. 그런데 아마 박효수 성악가 이동원 가수한테 거의 돈을 못 받은 모양이에요. 그 레코드 인세를 이동원이라는 가수가 다 갖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네. 원래 진지한 예술가들은 상업적이고 대중적인 이러한 사람들에게 간혹 이용당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지금 선악동 마을 우리 그 장면이 있죠. 네. 여러분이 지금은 이렇게 이제 바뀐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화는 이렇게 이제 크게 성공을 했어요. 소설 이야기가 조금 이제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소설과 영화의 줄거리가 어떻게 다른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녀와 그리고 아비, 네. 둘 다 소리꾼인데 아비가 이제 선생이죠. 그리고 의붓아들 이렇게 가족 셋이서 선악동에 와서 이 소리를 하고 갔는데 훗날 이 의붓아들은 소리꾼 아비를 버리고 이 아비는 그 아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딸도 자기 곁을 떠나지 모른다는 그러한 그 두려움에서 청강수를 넣어가지고 딸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냥 눈을 멀게 하니까 뭐 눈 멀었으니까 도망가지 못하겠지 이런 뜻도 있지만 눈을 멀게 하면 귀가 훨씬 더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 고도의 이 소리 이 창법을 딸에게 전수하려는 이런 예술적 의도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그런 이 폐륜적인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가 죽은 후에 명당 선악동의 명당을 찾아서 이 관음봉 산자락에 아비의 유고를 묻으러 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여러분들이 지금 감상하셨듯이 그때는 이미 선악동 앞 포구가 막혀서 선악이 날지 못하고 이 관음산도 더 이상 명당이 아니게 되지만 여인의 소리를 따라 선악이 날아오르는 이변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 경계심을 품었던 마을 사람들의 삭막했던 이 인심이 누그러지고 결국 여인은 관음산의 아비의 유고를 무사히 묻고 마을에서 홀연 사라져요. 이 여인이 묵었던 주막에 사내가 오는데 아까 이 소설의 첫 장면은 이 사내가 오는 걸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이 사내가 손이에요. 그리고 주막집 사내는 주인입니다. 네. 이 손과 주인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중 이 여인의 소식을 알아보고 여인이 와서 소리를 하고 이적을 행하고 그러자 선악이 다시 날고 아비의 무덤을 이제 이렇게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손은 자신이 어린 시절에 그 가정에서 도망갔던 오랍이라는 것을 이제 주막집 주인에게 알리고 주막집 주인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여인이 혹시 우리 오빠가 다시 이 마을에 나타나게 되면
더 이상 나를 찾지 말고 쫓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줘요. 네.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한 말이 학이 되어 날아오르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방금 여러분들이 줄거리에서 이 감상을 하셨듯이 다음날 소는 길을 떠나고 주막집 주인은 그런 사내의 뒷모습에서 학의 모습과 이 소리를 듣는 듯한 환청을 듣는 것. 이렇게 이제 소설의 줄거리는 이 시간을 순행적으로 구성해가지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읽었던 소설은 손이 이 선악동을 방문해서 주막에 들러서 이 주막 주인과 손 사이에 하나씩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는 이러한 그 대화 그리고 추리 소설 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정윤 선생은 이 추리적 기법을 소설에 많이 쓰는 그런 작가예요. 영화에서는 주인공의 이제 이름이 나와요. 동호죠. 이 동호가 소리째 주막 주인의 판소리 한 대목을 들으면 이제 회상에 잠기면서 영화가 시작되는데, 이 소리를 나기 위해서 어느 마을 대갓집 잔치집에 불려온 이 소리꾼 유봉이 아버지예요. 네. 그곳에서 동호의 어미 금산댁을 만나서 자신이 데리고 다니는 양딸 송화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전혀 다르죠, 소설하고. 유봉은 이 소리품을 파는 틈틈이 송화에게 소리를, 동호에게는 북을 가르쳐가지고 둘은 소리꾼과 고수로 한 쌍을 이루며 자랍니다. 그러나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줄고 냉대와 멸시 속에서 살아가던 중 동호는 어미 금산댁이 유봉 때문에 죽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동호가 집을 뛰쳐나가자 유봉은 송화가 그 뒤를 따라갈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소리 완성에 집착해 약을 먹여 송화의 눈을 멀게 한다는 아주 이렇게 막 그 서사적 구조, 허구가 아주 많아진, 또 이래야지 또 대중들은 더 좋아해요. 대중들은 잔잔하고 또는 조용히 진행되고 조금만 알려주는 이런 그 영화나 소설들 아주 싫어하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이 소설에 대해서 이 작가가 1981년에 남긴 말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김경환 선생님이, 제가 약간 목이 간질간질하니까 김경환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1981년 작가와의 대화에서 이청준 선생이 한 말입니다. 네. 나는 남도 소리도 삶의 한 양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흔히 남도 소리의 핵심을 한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한이라는 것이 삶의 과정에서 맺혀진 어떤 매듭, 옹이 같은 것으로 얘기될 수 있다면, 그 맺혀진 매듭, 옹이를 삶으로써 풀어나가는 한 양식, 그것을 저는 소리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소리 자체가 삶의 또 다른 양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소리로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우리 삶을 떠나서 의미를 잃고 말 자체의 질서 속으로 응축되어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삶과 더 깊이 연결지어지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사회학 소설의 주인공이 도회의 삶에 끼어들지 못하고 방황하듯 남도 사람의 주인공도 시골의 삶에 융합하지 못하고 떠돌미 계속되는 것은 그가 원래 그 시골의 삶에서 쫓겨난 사람이며, 그래서 그 삶의 깊이에 도달하지 못한 까닭으로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노력의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지요. 뭐 이 작가의 말이 좀 알쏭달쏭하죠. 네. 읽어보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제 작가가 이 소리에 대해서 한 말의 기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네. 소리꾼 부녀의 삶과 예술이라는 평론이 있어요.
이건 소설평론에서 이 탁월한 실력을 보여준 김치수 선생이 쓴 글 중에 일부인데, 이걸 같이 감상하고 오늘 이 강의를 이제 좀 두서없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걸 같이 읽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 김치수 선생의 평론이 이 소설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네. 소리는 그들 부녀의 한많은 선악동의 전설 속에 얽혀 들어가게 만들어준다. 이해가 되죠? 네. 특히 감동적인 것은 폭우에 물이 차오를 때 노인이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장님인 딸이 아버지의 소리를 통해서 그 비상하게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장님이 학의 모습을 보는 비현실적이죠. 네. 네. 그리고 비상하게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장님인 딸의 소리가 절정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녀의 소리가 절정에 도달하였을 때 그녀의 육체는 그곳에서 버리지만 이제 이 선악동 하늘을 떠도는 한 마리 학으로 그곳에 남아있게 됐다. 대단히 이렇게 비현실적인 얘기인데, 이런 비현실적인 얘기를 우리가 소설 지문으로 대하면 못 믿겠어, 뭐 황당하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소설이 대화를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본 사람이 대화에서 이렇게 됐다 얘기하면 더 사실 같은 느낌을 준다, 그겁니다. 그것은 그녀의 소리를 통해서인 것이다. 자, 소리를 통해서. 그야말로 이 주인공들은 한을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들 아닙니까? 네. 이 한이라는 것은 이 한국적인 정서고, 이 전통적인,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이 한국인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뭐 한, 정 이런 단어들. 그리고 이청준의 소설에는 이렇게 한을 품은 사람들의 어떠한 이 승화되어가는 과정, 예술이나 또는 어떠한 그 기술, 기회, 뭐 줄타기라든지, 또는 이렇게 소리를 통해서, 그다음 매잡이라든지,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한과 결부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청준 소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그 계기 또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뭐 모티프라는 말을 써서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그 모티프 같은 것들을 그 작가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김유정의 소설을 말할 때 김유정 소설에는 남녀 관계가 나오는데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하나가 안 나옵니다. 그런 것들도 김유정 소설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김승옥 소설을 보면 뭐 별건 아니지만, 뭐 어디 하숙하러 갔다가 꼭 그 하숙집이 마음에 안 드니까 거기서 나가기 위해서 막 담배를 가지고 막 냄새로 찌들게 하고 지저분하게 만드는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방금 읽었던 글에도 나왔지만 이청준 소설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타인들에게 오해를 받고 이 탄압과 그리고 추방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두려운 힘에 의해서 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 소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시 평론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그녀의 소리를 통해서인 것이다. 여기에서 딸이 절창이 되기까지는 이들 주인공들이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한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 한은 딸의 소리가 선악을 날게 한 것인지, 선악이 소리를 불러낸 것인지, 그야말로 이렇게 예술과 이 자연의 동화죠.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의 절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딸의 눈을 찔러 앞을 못 보게 만큼 찌른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아까 그 약을 가지고 네. 못 보게 만들었죠. 만큼 깊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찔렀다는 것은 이제 눈을 못 쓰게 만들었다, 이런 뜻으로 쓰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 신체에서 시각이라는 감각기관을 마비시킴으로써 소리를 통해 시각 기능을 대체하고자 한
아버지의 행위는 자신의 내면에 대대로 쌓여온 한을 풀기 위한 것으로서 딸의 모든 힘을 소리의 연마로 지박지박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기막힌 소리를 통해서만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남도소리의 어떤 경지에 대한 탐구인 것이다. 육신의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게 된 딸은 자신의 소리가 절창이 되어감으로써 마음의 눈으로 비상하는 학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청각에 의해 비상학의 형태를 느끼는 것이다. 그나마 좀 해설이 좀 그럴듯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 이 소설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른바 주제라는 것을 이제 논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듯이 지금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한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한이라는 것에 쉬운 말로 해가지고 예술적 승화를 주제로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아까 그 소리의 빛이라는 그 연작 소설이 이제 이 남도소리 연작에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 소리의 빛이라는 제목, 이런 것들이 이제 역설적인 제목이에요. 네. 이치 안 맞잖아요. 소리가 청각이고 어떻게? 시각인데. 근데 이제 이 소설은 이 남도 연작 그 서사의 이 마지막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 손이 이 주막집 주인의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 선악동을 떠나는 것으로 이 선악동 나그네가 끝을 맺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주막집 주인을 통해서 그 여인이 오라비에게 혹시 찾아오면 전해달라고 주막집 주인에게 했던 말이 있잖아요. 더 이상 나를 찾지 말고 나를 쫓지 말라. 이런 말을 전해줬다는 이야기가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리의 빛은 나중에 이 두 사람이 만나요. 만나는데 당연히 그 여자는 눈을 못 보니까 누구인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남매가 그 여자와 그리고 이 오라비가 서로를 다 알면서, 물론 오라비는 이제 동생을 알겠지만 동생은 이제 오라비를 못 보니까 모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서로의 관계를 다 알면서 모르는 체 하면서 나누는 대화, 이런 것들이 다루어진 소설이 소리의 빛입니다. 자, 오늘은 다른 때보다 약간 짧은 시간, 약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죠. 네. 오늘은 이것을 좀 짧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4, 5편의 소설들, 원래 이제 작가에 대한 소개가 없으면 강의가 좀 짧죠. 네. 보통 강의가 이제 지금까지 50분 이하짜리는 없었는데, 오늘은 이걸로 여러분들이 그 선악동 나그네라는 이 소설을 길게 얘기한다고 해서 특별히 큰 의미가 있거나 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짤막한 강의로 이 청순의 선악동 나그네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